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64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6남매 중 5째였고 이름은 이재명이었죠. 가난은 그의 유년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맨발로 학교에 가던 소년의 발자국은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15살, 그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야구 글러브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14시간씩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반복되는 작업에 팔이 망가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공장 바닥에 떨어진 본드 냄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가 그의 청소년기를 채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불빛 아래 책을 읽는 소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공장에서 학교로 작업복에서 교복으로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공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도구라고 믿었어요. 1991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인권과 노동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의 의뢰인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집을 잃은 세입자,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재명은 세상의 불공정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 말은 그의 신념이자 정치 철학이 되었어요.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그의 이력서 첫 장은 고난과 도전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계층 이동의 사례였죠. 그의 성장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의 여정은 이제 법정에서 정치 무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1964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6남매 중 5째였고 이름은 이재명이었죠. 가난은 그의 유년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맨발로 학교에 가던 소년의 발자국은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15살, 그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야구 글러브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14시간씩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반복되는 작업에 팔이 망가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공장 바닥에 떨어진 본드 냄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가 그의 청소년기를 채웠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불빛 아래 책을 읽는 소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공장에서 학교로 작업복에서 교복으로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공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도구라고 믿었어요. 1991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인권과 노동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의 의뢰인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집을 잃은 세입자,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재명은 세상의 불공정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 말은 그의 신념이자 정치 철학이 되었어요. 소년공에서 변호사로 그의 이력서 첫 장은 고난과 도전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계층 이동의 사례였죠. 그의 성장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의 여정은 이제 법정에서 정치 무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0.73% 차이로 패배했죠. 불과 24만 표 차이였습니다. 그 좁은 간극은 이재명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겼어요.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민의 뜻을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패배 후 그는 민주당 대표로 복귀했습니다. 사실상 당을 장악했죠. 이 과정에서 당내 반대파는 점차 소외되었고 친이재명계가 당 지도부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당의 다양성은 줄어들었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지도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당,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생 야당보다는 투쟁 야당에 가까웠어요. 국회에서는 여당과의 타협보다 대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시도 등 강경한 대여 투쟁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이재명은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건가요? 그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함치는 동안 민생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 이재명을 향한 지지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었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그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죠. 한 정치인을 둘러싼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진영 논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청 앞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날이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저는 모든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여러 개였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그 양과 범위가 광범위했어요. 검찰은 이 모든 사건에서 이재명의 연관성을 주장했지만 그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현장. 성남시 대장동의 넓은 들판은 이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반짝이는 유리창과 정돈된 조경은 겉보기에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의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재명이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의심했어요. 법원 앞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재명을 석방하라. 반면 그의 비판자들은 부패 정치인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맞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삼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충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잠재적 지도자를 둘러싼 이런 극명한 대립은 한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죠.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더 나아가 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출석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리더십의 안정성과 국제적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선거운동이 한창인 거리, 이재명은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청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공약집은 두툼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 원 투자, 농촌 기본소득 매년 수십조 원. 지급, 전 국민 국토보유세 확대, 전 국민 기본주택 공급. 그 내용은 방대했고 야심찼죠.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나 장기 실행 로드맵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이 공약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책 토론회장,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 계획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원 마련 없이는 국가 부채만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인 이준석은 이재명의 공약을 양다리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선거주의자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이재명 캠프의 정책 브리핑룸 참모들은 분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적힌 차트와 그래프가 벽에 붙어 있었지만 어떤 숫자들은 서로 맞지 않는 듯 했어요. 한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재원 계획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닐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애널리스트들은 이재명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가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한 투자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비전은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복지 확대와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는 정당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계산은 미흡해 보였어요. 외교 포럼장 이재명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죠.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해 있었고 청중석에는 외교 전문가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이재명은 이전에 셰세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중국 이슈에 관한 질문에 그는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의미하는 셰세라고 답했죠. 일부에서는 이를 친중 성향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저 유머러스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의 이런 가벼운 접근은 우려를 낳았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재명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듯했지만 그의 발언은 때로 더 혼란을 가중시켰죠.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발언 후 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었는데 독자적이라는 표현이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제와 경제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원칙 자체는 타당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어요. 예민한 외교 문제에서 그의 발언은 종종 애매모호했고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모호성은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죠. 외교 전문가들은 회의장을 나오며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외교 발언에는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이재명의 외교관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외교적 일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2025년 5월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3명의 후보들 마이너스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그들은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정치인들이었죠.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주제는 경제정책입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재명을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100조 원 인공지능 산업투자 공약은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이재명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 부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원합니다. 이어서 이준석은 이재명의 커피 120원 원가론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후보님은 카페 커피가 원가 120원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설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재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되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준석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으로 김문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 모든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후보를 야당이 떠받들고 있는 것인가요? 김문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일 뿐이죠. 김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신다고요? 그럼 왜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은 투명한 해명을 원합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민생을 위한 실용 정치인입니다. 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은 두 후보의 날카로운 공격 속에 힘을 잃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세 후보의 표정을 번갈아 담았고 시청자들은 화면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토론이 끝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완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시작되지 않은 미래. 대통령 이재명.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정부청사 앞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불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불참인데요.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법적 문제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국정은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는 리더십 부재로 혼란에 빠졌고 공무원들은 방향성을 잃었죠. 한편 재정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복지 정책과 산업 투자는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주요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들은
동맹국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불명확해 동맹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가진 강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의 성장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줍니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계층 이동의 상징이었죠. 이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의 행정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쌓은 실무 경험은 국정 운영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청년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혁신적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점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약자에 대한 그의 관심과 배려도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온 그의 경력은 포용적 리더십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이런 관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능성과 위험성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가 짊어진 법적 리스크, 불완전한 공약, 극단적 대결 정치의 그림자는 무겁습니다. 동시에 그의 성장 서사, 행정 경험, 약자를 향한 공감 능력은 분명한 강점이에요. 저녁 뉴스를 보며 한 시민이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면 이재명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자 사회의 선택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이력서에서 드러난 8개의 단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단서들을 종합하여 각자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소년공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의 여정은 도전과 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다음 관문은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 관문을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 무게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책임이고 시민의 의무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우리는 함께 무엇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